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출발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과 정상회담, 또 공동 기자회견 등을 잇따라 갖게 됩니다. 네, 또 장진호 전투기념비 참배 등 다양한 일정을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사람,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드디어 이제 만남을 갖게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후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일정 발표가 됐고 이번 방미 일정부터 먼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초점을 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방금 소개 멘트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기 위한 그런 일정을 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간다든지 또 6.25 전쟁에 참전했던 그 국립묘지에 가서 헌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상징성을 담고 있고 또 한미 정상이 만나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북한 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고한 입장들을 조율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고 하는 점에서 이번에는 한미 동맹을 공고하게 하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주로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선 현지 시간으로 28일 워싱턴에 도착을 해서 장진호 전투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하는데요. 장진호 기념비 헌화,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까 문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화두는 한미 동맹의 공고하다. 여기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방문이 되겠죠. 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한반도의 안정, 안보를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고 있고 그것이 비단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나도 개인적으로 역사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또 문 대통령이 그 피난민의 아들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게 그렇죠. 그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가 상당히 뭐 아버지를 추억하는 그런 네. 또 상징적인 그 행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유엔군으로서 대한민국 6.25 전쟁에 참전을 해서 많은 전투를 했고 많은 공을 세웠지만 6.25 전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투의 하나가 장진호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 미군이 그만큼 많이 희생이 됐지만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전투였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950년 10월 하순쯤 되면 압록강까지 우리 6사단 병력이 진출했습니다.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었죠. 근데 중공군의 불의의 개입으로 결국은 해병 1사단이 개마고원 일대, 장진호 일대에서 중공군에게 포위가 됐어요. 그래서 이 해병 1사단이 철수를 하는데 그냥 철수한 게 아니라 중공군이 남하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걸 막으면서 지연전을 벌이면서 전투를 한 역사상 세계 전쟁 사상에서도 굉장히 기록될 만한 전투가 바로 장진호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첫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를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미 동맹, 그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을 분명하게 나도 인식하고 각인하고 있고 여길 첫 행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장진호 전투가 있은 후에 흥남부두에서 그렇죠. 미군 함정과 우리 피난민들이 10만 명이 이 피난을 했습니다. 흥남철수. 흥남철수 유명한 흥남철수 작전인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과 누님들이 그 배를 타고 피난민 행렬에 있었다. 결국은 미국의 고마움을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문 대통령께서 지난번 한국 전쟁 67주년 기념사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흥남에서 내려온 피난민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다. 장인호 전투가 없었으면 흥남철수도 없었고 그렇다면은 대통령 문재인도 불가능했다 이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이것은 예전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2013년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때 한국 전쟁 때 미국 젊은이들의 그 희생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했고 미군 철수 주장에 내가 옹호했던 것은 잘못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것이 미국 측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라든지 불안을 떨쳐버리는 데 굉장히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한 케이스는 2015년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할 때 그 2차 대전 때 미국 측 희생자에 대한 사과를 했죠. 일본의 지도자로서. 이런 어떤 따뜻한 메시지, 인간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스처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이번에 보니까 그 청와대와 외교당국이 정상회담의 막바지 준비를 좀 분주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항상 회담 때마다 그 상징적으로 결정적 장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이제 뭐 예전 역대를 보면은 박 전 대통령 때도 보면은 뭐 로즈원 산책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부시 대통령과 골프 카트 타면서 운전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좀 장면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명한 게 좀 안 좋은 의미로 유명한 것이 악수입니다. 예. 항상 이렇게 좀 악수를 하면서 그래요. 내가 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데 아베 총리가 곤란을 겪었죠. 그것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떤 사진보다도 메시지입니다. 저는 불행한 죽음, 원비어 학생의 불행한 죽음에 대해서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 평생을 바친 변호사로서의 예. 따뜻한 메시지, 공감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 지난 정부 때 좀 한미 정상회담 되돌아봐 보면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역대 가장 빨리 이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역대 정부의 한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새 정부는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급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 만들어진 정부고 그러니까 아직도 내각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된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열리는데 그만큼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걸 막아내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정말 하나가 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우려가 될 만한 그런 발언들이 있었고 예. 또 우리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유세 기간 중에 했던 그런 발언들 이를테면 평양에 제일 먼저 가겠다라든지 또 사드와 관련된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잡음들, 우려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말끔히 씻어내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역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내 지금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란 말이죠. 역시 트럼프 대통령도 출범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가 특이할 만한 사항은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역대 정부보다도 가장 강력한 대북 정책 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점. 네. 그것이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을 변화시키고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포착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아마 역대 어느 정상회담보다 빛나는 회담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 문 대통령 취임 후 50일, 그러니까 두 달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거여서 일단 뭐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의 어떤 그런 어떤 두 나라 간의 어떤 그 동맹을 좀 공고화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너무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예상도 있던데 일단 한미 정상회담 이번 테이블에 오를 각자의 핵심 의제는 뭐라고 좀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문 센터장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준비 기간이 참으로 짧은 정상회담입니다. 그렇죠. 강경화 외교장관 케이스만 보더라도 10일 안에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준비 기간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한미 간의 일종의 우려와 불안이 존재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기회가 될 수도 같습니다. 있고 싶은데. 예, 예. 상대방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최소한도의 그런 공동이익을 추구하자. 더 큰 문제, 더 복잡한 문제는 나중에 실무 차원으로 넘기자. 트럼프 행정부 안에 보면은 소위 국무부 장관 아래로 인선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제, 한반도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관리들이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들 간에서 큰 틀을 합의하고
나머지 각 로는 인선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술에 배부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서로 적어도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다.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말이 좀 통한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2011년 3월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좀 햇볕 정책을 빨리 새로 당선된 부시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미국 측의 그런 지지를 얻어야겠다고 서둘렀다가 굉장히 어려운 회담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회담은 사실 안 좋은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 5월에. 그때 부시의 행정부에서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막 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막상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왜 군사적 행동을 하면 안 되냐를 설명할 자료를 검정 이제 브리프북을 가지고 들어갔답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들은 부시 대통령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을 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노 대통령께서 그러면 내가 이 브리프책을 볼 이유가 없군요. 하고 옆으로 치운 다음에 1대1로 개인적인 대화를 시작했답니다. 예. 그리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할 때 부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이 노 대통령을 easy man to talk to. 그러니까 얘기하기 쉬운 상대가 아니라 얘기를 할 수 있는 상대. 내가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라고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기로 가던 한미 관계가 그때서부터 조금 이제 개선되기 시작했죠. 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도 개인적인 성격 차이라든지 정책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이번에 뭐 큰 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한 인물이라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이런 이야기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요, 이제 그런 얘기가 뭐 나올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역시 이제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양국 간의 큰 줄기를 잡아나가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 내용은 발표되는 공동 발표문 또는 성명 형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담겨질 겁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원론적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고 또 북한 핵위협,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미국에 대한 방위 공약, 또 북한 핵 문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한다든지 이런 큰 틀에서의 원론적인 내용들을 아마 담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방위비 분담이라고 하는 것도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해나가는 그 큰 틀 속에 한 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는 그런 공통인식이 확인이 되면 거기 원칙에 바탕을 두고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있을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실무 차원의 협상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와 신뢰를 확인한 그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 사람은 정말 대화가 통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지 않구나. 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함께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건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봉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갖고 가겠지만 의외로 사람 간의 대화는 또 전략으로 통하는 게 아니고 의외로 쉽게 또 어떤 가벼운 대화로 통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변수를 좀 두려워하고 있긴 하지, 우려하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또 그런 그 기운이 통한다면 더 좋은 회담의 결과를 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그 예측 불가능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의 지도자라면 한 가지 방법은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연구해서 대비하는 것이고 그렇죠. 불가능하겠죠. 아니면 저는 저로서 그냥 솔직 담백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또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 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서울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종일 외교안보 수석, 이건희 삼성 회장 이렇게 배석해서 전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당신 아들과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데 좋은 방법이 되겠냐 했더니 아버지 부시가
내 아들은 솔직 담백한 사람을 좋아한다. 척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걸 힘들어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노무현 대통령 잘 아시겠습니다만 또 솔직 담백하고 직설을 잘하는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의외로 철학과 성격이 굉장히 다른 대통령이었지만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또 유념해야겠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좌우로 튄다고 얘기지만 그분은 뭐 협상가고 나름대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 서로의 이견이 없이 하나 된 모습을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아마 노력을 나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 문상묵 한국국가전력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